오늘 미국장 오르긴 올랐는데요.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하루 장 흐름 보면 초반부에는 올랐다가 초반 좀 지나고 나서는 눈치 보기 장세로 개걸음을 쳤습니다. 어제 아시아장이 중국을 중심으로 좀 셌는데 그게 이제 유럽으로 넘으면서 그 강세가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미국장 넘어오면서 세가 약간 약해졌어요. 요새 미국 시장은 눈치 보기 열심입니다. 보면 지난번에 쭉 5월달 후반부에 들린 이후로 크게 방향성이 없이 지금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닥스 지수, 그 다음에 S&P 500 지수를 보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우크라이나 침공 때 좀 내려왔던 거에 비해서 더 바닥을 찍고 있지만 닥스는 그때가 저점이고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때가 이제 3월 말 후반부, 이때 그 상하이 봉쇄가 이루어지면서 세차게 내려왔다가 추세적으로는 힘을 달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PMI 지표나 이런 것들 안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추세를 달고 윗방향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이 계속 짓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짓눌리는 패턴이 짓눌리기만 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조금씩 받고 있긴 합니다. 다만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잘 받쳐줘야 될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해소 국면으로 일단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보이던 아니면 그 에너지 가격에서 나타나던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서 혹은 해결책이 될 만한 무엇인가로 전환되건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아랫방에서 윗방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가장 좋은 이슈는 사실은 오펙이 50%나 증산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1일 증산량을. 이게 그 이전에 있었던 거하고 패러다임은 바뀐 거죠. 이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찔끔찔끔 올리던 것을 50%나 급증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급증해서 올릴 수 있는 걸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그 중동 국가들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 화해 제스처를 한 건 맞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6월 말에 GCC가 있는데 중동에서 걸프 국가들 회의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이든이 참석해서 무엇인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 6월 7일자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축유 방출 전략에도 실패한 바이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이 주도로 한국, 일본, 영국, 인도 등 지난 6개월간 막대한 전략 비축유를 풀었는데 유가 적힌 실패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의 하루 원유 수출 감소량이 300만 배럴보다 방출량이 100만 배럴이니까 상당히 적은 거죠. 이 부분을 좀 따라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좀 뒤로 한 발 물러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기 수축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성,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에너지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정말 인플레이션이 경기 수축을 야기하게 되면 석유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석유 공급에 대해서 말고삐를 잡고 있는 중동 국가에서 사실은 석유 수출 가격을 조절하지 않아도 수요 감축으로 인한 석유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오펙에서 증산을 조금 더 늘린 가장 중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오펙 쪽에서도 너무 계속 공급에 대해서 서방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따라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득 볼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수축이 발생하게 되면 유가가 급락할 거거든요. 그러면 오펙 입장에서도 좀 부정적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뉴스 보도 보인 거 드렸지만 중동 국가 하물며 UAE 자체적으로 생산국, 석유 생산국, 산유국에서도 유가가 올해 들어 50%나 올랐으니까 자국에서도 목소리가 크겠죠. 여하튼 바이든이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인 역량을 펴서 에너지 부분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유가가 지금 올랐다가 세차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 올랐다가 오르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금수 조치, 유럽 금수 조치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때는 이제 미국이 금수 조치를 했고요. 유럽 금수 조치 다시 하면서 위로 올라오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심리적인 영향인데 어느 순간에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도 가솔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사 보여드렸듯이 몇 달 만에 거의 올해 들어서 거의 2배 가솔린인데 거의 2배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나왔었죠. 이런 문제들이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높게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세계 FX 인파일 데이터인데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잘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5.4잖아요. 일본은 뭐 디플레이션 국가니까 만성 디플레이션 국가니까 제외하고 우리나라 5.4 여기 보시면 영국이 9% 미국이 8.3 독일이 7.9 프랑스가 아마 5.2 캐나다 6.8 그러니까 유럽이 8.1 상당히 높죠. 여기 영국도 산유국이고요. 여기 캐나다도 산유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산유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인데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적으로 가타부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긴 한데 중앙은행하고 행정부가 작년 이후 지금까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잘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이머징 국가들 좀 우리하고 비견할 만한데 보면 이 브라질은 12%, 중국이 2.1, 인디아가 8, 러시아가 17, 여기 뭐 제재니까 이렇게 상당히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하고 있거든요. 파죽지세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비슷해 금리 인상이 되잖아요. 연합뉴스 기사하고 6월 6일자 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올리셨냐면 그냥 연합뉴스인가? 네, 그냥 연합뉴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준금리 올린 거 볼까요? 예, 이게 중앙은행 기준금리들 쭉 같이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를 그 최근 올린 변화율, 기준금리 변화율이 높은 순서대로 소팅했는데 이거는 countryeconomy.com 데이터거든요. 기준금리들입니다. 뭐 15% 여기 보면 2022년이라고 나오죠. 2021년 요거 올린 거 빼고 나면 다 2022년도입니다. 쭉 올린 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15% 올린 데도 있고 이게 여러 번 올린 게 아니고요. 한 번에 올린 게 15%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쭉 내려오다 보면 이 빅스텝으로 말하는 0.5%가 여기 있죠. 미국이 여기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는 미국, 여기 캐나다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홍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0.5 올린 데가. 그리고 0.5는 아니지만 0.4 정도 올린 데가 밑에 또 쭉 있고 유나이티드 킹덤 위에 뭐 인디아, 이스라엘, 뭐 우리가 알만한 국가들 이 정도가 지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22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22 그 인플레이션율이 8%나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축을 약간 그 라가르드 총재께서 약간 보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빨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에 참여할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7월 달에 여기 보면 7월 기준금리 인상 카운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민은 유로화 통화권 경제 바로 위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주시하면서 경기부양책 철회를 주저해 왔는데 경기부양책 철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긴축을 주저해 왔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하면 때 그렇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서 유럽이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제 혼자 나홀로 긴축의 미국 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갔었거든요. 빅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에 이제 긴축 얘기가 엄청 올랐다가 미국 긴축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온 것 때문에 빅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었거든요. 그게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지금 상단 언저리에 와 있어요. 직전 뭐 한 10년? 10년 안 되죠.
그 사이에 달러 인덱스 가치의 상당 부분에 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향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위로 이제 좀 세차게 최근에 올라왔던 것처럼 좀 세차게 한번 더 밀고 올라갈 상황이 되려면 아마도 그거는 경기 수축 국면이 실제로 발생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 여기 보시면 요때가 2008년도 3월이거든요. 3월, 6월 쭉 올라가잖아요. 달러 인덱스 가치가.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여기서도 잘 보시면 이게 쭉 올라오다가 여기 99년도, 8년도 여기 보시면 이게 9년도거든요. 요 언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요때가 IT 버블 때입니다. 요때가 물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왔지만 여기서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달러 인덱스가 글로벌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면 그 수축 국면 들어가면서 주가가 폭락할 때 달러 인덱스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최근에 보였던 이런 급등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 뉴스를 몰고 다니는 이분 난리죠. 감원한다고 했다가 감원 아니야 증원할 거야 라고 했다가 또 여기 직원 늘릴 거야 라고 했다가 또 직원 늘리면 중국에서는 직원 늘리고 있다. 중국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있지는 않은데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거의 판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테슬라가. 저는 이게 하나를 더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경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과 쓸데없는 발언을 가장 많이 해대고 있는 여기 보시면 난리가 아닙니다.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건 또 인수 취소 협박에 주가가 5% 급락했다고 또 나왔네. 난리가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테슬라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장기 데이터를 보면요, 얘가 12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뭐 정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네요. 1200달러까지 갔었는데 얘가 지금 뭐 700달러도 깨졌고 순식간에 깨졌죠. 사실은 저점이 뚫린 거고 여기서 지금 버틴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뭐 대규모 판매 실적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오면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긴 하겠지만 과거 한 300배씩 퍼배수가 나오던 걸 비해 보면 지금은 많이 빠진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향후 10년 뒤에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지금처럼 얘기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뭐 스페이스X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굳이 우리가 스페이스X를 이용해서 인터넷 통신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써야 될 이유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인공위성 망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스페이스X를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 인공위성 통신망 아직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궤도위성 인공위성을 이용한 그 통신망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주식 투자 입장에서 그런 쪽의 주식을 급등하는 걸 뭐 먹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지 스페이스X가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0년 뒤에 그냥 한 시기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만들었던 사람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10년 뒤에는 중국 시장은 또 중국 자체 내에 있는 중국의 그 기업들의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전기차를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시달려서 테슬라가 더 이상 테슬라라고 하는 입지도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기에 저 궤도위성, 인공위성으로 인한 통신망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겠느냐, 아니면 뭐 달나라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기업 더 말씀드리면 이제 쿠팡인데요.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이거 인베스트 조선 이상은 기자께서 4월 26일자 올린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3대로 재편되고 있다.
이베이 인수하면서 이제 쓱닷컴하고 이베이 합한 얘기입니다. 이거 네이버, 쿠팡, 쓱닷컴 요 세 가지로 지금 돼 있고 시장 점유율 그냥 점유율로 보면 네이버가 17%, 쿠팡이 13, 이베이 코리아가 12. 그 다음에 쓱닷컴이 3%, 이게 합산하게 되면은 한 15% 수준 정도 되거든요. 예, 점유율로는 지금 이제 쓱닷컴이 위에 있는 것 같지만 매출로 놓고 보면 쓱닷컴이 아직은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쓱닷컴이 전부 다 합한 거예요. 여기 신세계그룹 다 합한 거, 이베이 인수한 것까지. 점유율로 보면 1위가 네이버, 2위가 쓱닷컴이고 3위가 쿠팡인데 여기 보시면 쿠팡이 매출로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을 지금 요게 매출, 요게 2022년도 1분기 매출입니다. 이게 작년 매출이고 작년 매출은 쿠팡이 낮고 네이버가 높았는데 지금은 쿠팡이 높고 네이버가 낮죠. 상당히 높게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적자도 만만찮아요. 밑에 보시면 적자가 쿠팡은 1조 8천억이고요. 네이버는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쓱닷컴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쿠팡은 이거 하나 가지고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고요. 네이버는 이익 내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출혈 경쟁을 해도 전혀 밀리질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쓱닷컴 같은 경우에도 유통망 중에서 다른 영역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3강 체제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롯데는 향후 10년을 보장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박살나기도 했지만 이미 여기 위에 보시면 점유율 보면 롯데온이 5%잖아요. 11번가가 6%입니다. 이거 다 소멸될 거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지난번에 이베이 할 때 이베이를 인수를 했어야 되는데 후발주자로 그걸 쓱닷컴한테 뺏기면서 이 경영권 문제로 난리를 쳐서 그렇게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경영자들이. 여하튼 쿠팡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위에 보면 요거 찾느라고 여기 보시면 매출의 대폭 성장과 동시에 적자도 늘어나는데 쿠팡은 지난해 영업 손실이 1조 8천억대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쓱닷컴도 역시 적자 규모가 2배 이상 급등했는데 이게 주도권 잡기니까 전부 다 출혈 경쟁을 할 거고요. 다만 여기 보면 업계에서는 점유율이 30% 정도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아마존이 40%고요. 시장 점유율이. 중국의 알리바바가 50%거든요. 이거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알리바바는 절대적 우위라고 좀 볼 수 있고 아마존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인데 쿠팡이 네이버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이 두 개가 2강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나머지가 3강 체제로 같이 맞물려서 쓱닷컴이나 배달민족이 나머지 총 4개 정도가 시장 점유를 다 점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과연 네이버와 같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체계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지금도 회의적입니다. 물론 뭐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출혈 경제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유료 고객도 뭐 900만 명인가요? 계속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현금 조달이 어려워요. 쿠팡이.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디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을까? 상장까지 끝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쿠팡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쿠팡 주가거든요. 일정 부분 살짝 머리를 들고 반등하긴 했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얘가 거의 50달러까지 갔었을 거요. 50달러가 뭐야? 여기 보면 뭐 60달러 넘었던 때도 있었네요. 최고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직전 5년 보면 뭐 이게 지금 월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월봉으로 보면 작년 70달러 정도까지 간 적도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상이 컸다가 이제 깨진 거죠. 지금 정상치로 왔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추세가.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쿠팡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시겠죠. 개인적으로 이 쿠팡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혁신의 기업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출혈의 기업이죠, 출혈. 근데 문제는 세 기업들, 이제 주요 멤버들, 세 기업들이 전부 다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그나마 수도꼭지가 남아있어서 물이 좀 나오는 걸 가지고 메꾸면 되는데, 쿠팡은 과연 물이 나올 게 있겠느냐, 향후에. 빨리 상장돼서 들고 들어온 자금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래요. 플러스로 전환해야만 계속 이 출혈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 정도로 뭐 흩어진 기사 정도 내용을 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 상황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고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 경제를 시장 상황,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망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당장 일어날 건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부분 두 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추세적으로는 아니야 그런 거는 단기간에 일어날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돼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강도는 현재는 약한 상황입니다. 이미 처음 말씀드리지만 여름에 사람들의 활동성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개선되어 있는 것들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압력에 대한 부분을 바이든이 잘 해결을 하면 그게 아마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그 다른 이슈들 중에 추가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있겠느냐 저는 확전된다라고 하는 이슈 말고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지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석유 가격과 관련된 지표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곡물 가격은 열심히 애들이 나와대고 있지만 곡물이 선진국에 주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 부분이 시장에서 뉴스 보도가 그러니까 뉴스가 나온 것이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